자, 이제 소송 참가요. 소송 참가는 다 안 들어오셨네요. 71조에서 86조까지 아까 봤죠? 아까 보셨던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보조 참가,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그 다음에 소송고지, 그 다음에 당사자 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독립당사 참가, 공동소송 참가, 이렇게 5가지 주제가 있어요. 5가지 주제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신 선생님이 이제 참가를 가지고 구분점을 잡고 계시죠? 참가 자체 내에서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개관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자, 첫째 줄에요. 제3자의 소송 참가는 현재 계속 중인 타인간 소송에, 이게 공통적인 거죠. 다 4개를 통틀는 공통적인 거고요. 제3자가 지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여하는 것 그랬고요. 자, 거기서 나눠서요. 승소 보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보조 참가, 점 1에 보조 참가가 있고요. 점 2에 당사자 지위에서 들어가는 당사자 참가가 있다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당사자 적격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문제를 나누는 거고요. 당사 참가냐 보조 참가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보조 참가는 다시 나뉘는데 단순히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참가하는 그러니까 단순 보조 참가가 있고요. 판결의 효력을 받는 관계,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 그렇지만 당사자 적격은 없는 자가 들어가는 게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참가도요. 대립견제 관계에 서게 되는 독당참과 그와의 종전 당사자하고 연합 관계가 되는, 이것도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경우죠. 공동소송 참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경우에요. 당사자 적격이 있으면 공동소송 참가, 당사자 적격이 없으면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독립당사자 참가가 가장 독특한 거죠. 아주 독특한 거고요. 자, 모두 공통적인 요건은요. 타인 간 소송 계속 중, 그 다음에 참가 이유, 그 다음에 참가 신청 있을 것, 요거 다 공통적인 거고요. 자,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소송고지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전 당사자가 소송 참가할 제3자에게 소송 계속을 통지해 참가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송 고지제도 이랬고요. 자, 예외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보세요. 예외적으로 참가 신청 없이 종전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제3자를 소송에 강제 가입시키는 인수승계 제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요건 그냥 여기다 안 써놓으셔도 되는데 쓰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조 참가를 보시면은요. 자, 보조 참가는 뭘 생각하시면 되느냐면요. 채권자,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머리에 떠올리시면 돼요.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서 보증채무 이행을 구하는 거죠. 자, 보증인이 지면 어떻게 돼요? 지면. 보증인이 지면 나중에 채무자한테, 주채무자한테 구상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법률상의 이해관계예요. 그게. 그래서 보증인 측에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주채무자란 말이죠. 자, 주채무자 무슨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판결 효력받는 사람도 아니란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때 주채무자가 보증인 측에 가입을 해서 보조 참가하는 거, 요게 첫 번째 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예는 이제 매수인과 매도인인데요. 그 예는 635페이지에 나오는 예인데요. 매수인이요. 매도인에게 예를 들어서 그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하자담보 책임을 추궁한다. 손해배상을 물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요. 담보 책임을 추궁한다 그랬을 때, 자, 이게 매도인이 나중에 지고 나면요. 요거를 제조했던 사람이 있어요. 물건을 공급했던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럼 공급했던 사람도 이 매도인으로부터 다시 순차적으로 구상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서 이기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 공급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역시 당사자 적격도 없고 판결을 효력받는 경우도 아니고, 그런데 단순히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두 가지 예를 생각하시면 돼요. 구상을 대비하거나 담보 책임 추궁에 대비하는 경우요.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뭐 염두에 두시고 가시면 돼요.
자, 보조 참가라 함은요. 조문을 한번 보세요. 71조예요. 71조 보시면은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랬고요. 자, 72조 참가 신청 방식은요. 이제 다른 참가에서도 막 준용을 해요. 이걸 보시면은 참가 신청의 방식 그래갖고 참가 취지 이유를 밝혀라. 소송 계속된 법원에 제기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서면 송달해라 뭐 그랬고요. 사망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참가 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랬고요. 이거 나중에 의미를 보시게 될 거예요. 73조에 이제 참가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74조에 그거와 관련해서 이의권의 상실이 있고요. 이의신청권의 상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75조에 참가인의 소송 관여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6조에 참가인의 소송 행위 그래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 수 없는지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7조에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보조 참가라 함은요. 우선 타인 간 소송 계속 중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해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조 참가인 또는 종된 당사자 이렇게 부르고요. 밑에 그 당하는 당사자를 피참가인 또는 주된 당사자 이렇게 부르고요. 그 밑에 예가 나오죠. 밑에 줄 끝에요. 채권자 있고요. 밑에 줄에 보증 채무자 있고요. 자, 보증 채무자가요. 그 줄 끝에요. 패소하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줄 밑 끝에 줄에 구상 청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주채무자 끝에 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채권자. 자, 채권자 갑이 보증채무자 을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보증채무자가 패소를 하게 되면 병에게 구상 청구를 할 것이므로 주채무자 병이 보증채무자 을의 승소를 위해 참가하는 따위이다. 그래서 주택에는요 보조 참가가 항상 보통 그래요. 요 사람이 패소할 때를 대비해서 들어가요. 패소할 때요. 그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송 결과는 우리 다수설은 판결 주문에서 판단된 것으로 판단을 해요. 판결 주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어떤 의존관계가 있을 때, 이 사람의 법률상 지위가 어떤 논리적으로 의존관계가 있을 때, 그때 들어간단 말이죠. 얘가 패소하면 구상책임 묻잖아요. 그죠? 얘가 승소하면요. 그렇다고 얘가 뭐 구상책임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상추궁 당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양가로 2번에요. 보조 참가인은 자기 이름으로 판결을 구하지 않고 단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위해서 소송을 수행 그랬고요. 그 다음에 634페이지 보시면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소송 수행 그래서 대리인과는 다르다 그랬고요. 자기 이름으로 하지만 판결을 구하는 자는 아니다 그랬어요. 자, 요건이 이제 나오죠. 보세요. 첫 번째요. 이거는 참가라면 다 공통적인 요건이에요. 타인 간 소송 계속 중 그랬고요. 가장 주된 요건으로 소송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을 것, 참가 이유 그랬고요. 왜 참가를 하는지, 그게 자기가 그 소송 결과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송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을 것 그랬고요. 다 조문에 있는 거죠. 다 조문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뭐 소송법상의 다른 구제 수단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5번에 이것도 역시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소송행위 유효 요건, 당대능 그거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타인간 소송 계속 중요. 정말 반가로 1에는요. 타인간 소송 그게 나오는 거고요. 거기 타인간의 소송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반가로 2는 소송 계속 중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자, 타인간 소송이기 때문에요. 그 줄 끝에요. 자기 소송의 상대방 박스 치시고요. 거기는 참가 못하겠죠. 거기다 대고는 참가 못하고요. 그 다음 그 줄에요. 자기의 공동소송인이나 그 공동소송인의 상대방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거기는 참가하는 게 보조 참가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고요. 타인간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 줄에 법정 대리인은 밑에 줄에요. 본인의 소송 박스 치시고요. 보조 참가 못하겠죠. 법정 대리인은요. 당사자에 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법정 대리인과 본인의 소송 이랬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당연의 보조 참가 이론이 나오는데 그거 무시하시고요. 김홍규 교수님은 당연의 보조 참가 이론을 주장한다고 여기 각주에 돼 있지만 이제 자료에 나중에 한번 보세요. 당연의 보조 참가 이론 부정하세요. 아니 보세요. 자료 24페이지
첫 번에 나오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시훈 선생님이 이게 당연의 보조 참가 이론을 긍정한다라고 쓰셨어요. 그건 뭐냐면 공동소송인 간의 이론적 합의 확정 필요가 있는 때 따로 참가 신청이 없어도 참가 관계를 인정해서 나중에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려는 건데, 요게요 당연의 보조 참가 이론이 있는데 거기 김홍규 교수님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맨 끝에 보시면 따라서 당연한 보조 참가 이론은 이를 부정해야 할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정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무시하세요. 우리는 당연의 보조 참가 이론 인정하시는 분이 없어요. 참가 신청 없는데도 참가를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이건 참가한 것처럼 봐주는 거란 말이에요. 무시하세요. 자, 그 다음에 소송 계속 쭉 나오는데요. 점 1에는 이제 자, 상고심 박스 치시고요. 에서도 허용돼요. 자, 이게 무슨 소재기 실질 갖는 게 아니죠. 당사자 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보조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상고심에서도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줄 끝에요. 다만 사실상 주장 증거 제출이 허용이 안 되겠죠. 상고심이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판결 확정 후 거기도 박스 치시고요. 라디오 그때도 돼요. 재심의 소외 제기와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동시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점이에요. 여기서 소송 계속이라 하면 판결 절차를 의미 그랬고요. 판결 절차에 박스 치시고요. 그다음 밑에 줄에 중간에 있는 건 무시하시고요. 판례는 판례 동그라미요. 대립 당사자 구조가 아닌 결정 절차에 있어서는 보조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고요. 여기 이제 결정 절차에서 보조 참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부정서를 취하고 있고 우리 다수설은 긍정서를 취하고 있는데 이제 긍정설은 밑에 나오는 거예요. 결정 절차에서도 결정이 보조 참가인의 권리 상태에 법률상 영향을 줄 관계에 있으면 그의 절차권의 보장을 위해서 보조 참가 규정을 준용해서 허용할 것이다. 그것이 다수설 동그라미요. 거기 이해가 나오죠?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에서 낙찰자가 보조 참가하는 경우 이런 거 허용 안 된다는 게 판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판결 절차여야 된다 그런 거고요. 결정 절차는 견해가 대립된다 그런 거고요. 단가로 3번에는요. 첫째 줄 끝에 이미 당사자 한쪽에 참가한 자가 그 상대방에 참가하는 것은 밑에 줄 끝에요. 쌍면 참가 금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도 참가하고 여기로도 참가하고 그러는 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소송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을 것.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자 우선요 A에 나오는 게 소송 결과예요. 소송 결과 박스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B에 나오는 게요. 636페이지 B에 나오는 게 이해관계예요. 이해관계 박스 쳐놓으시고요. 분설하는 거예요. 소송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을 것, 그거를 분설하는 건데요. 자, 소송 결과는요. 자, 한번 보세요. 635페이지 첫째 줄에요. 피참가인이 승소 동그라미요 하면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유리 동그라미요 해지고 패소 동그라미요 하면 그 지위가 분리 동그라미 하게 될 때이다 그랬어요. 승소하면 유리해지고 패소하면 분리하게 될 때, 그때 바로 소송 결과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랬고요. 그래서 원래는요 널리 보면 판결의 효력이 직접 참가인에게 미칠 경우도 포함될 것이지만 이때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단순 보조참가에 허용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 보조참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걸 나눠놨는데요. 첫 번째요. 반가로 읽어보세요. 참가인의 법적 지위가 아주 굵은 글씨로 써놓으셨죠. 참가인의 법적 지위가 본소송의 승패 박스 치시고요. 승패에 논리적으로 의존관계 박스 치시고요. 에 있을 때 요거라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요. 자, 참가인의 법적 지위가 본소송 결과인 승패 즉 판결 주문 박스 치시고요. 판결 주문에서 판단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 전부 박스 치시고요. 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을 때, 즉 무슨 얘기냐면요. 판결 이유증 판단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으로 의존관계에 있을 때는 허용 안 되고요. 판결 주문, 확실히 말하면 승패에 관해서, 승패에 대해서 자기 법률상 지위가 달라지게 될 때, 그때 보조 참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게 바로 소송 결과에 논리적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참가인이 패소하면 그로부터 거기 박스 치세요. 구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 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는 등 불리한 영향을 받을 제3자가 참가에 이익이 있는 대표적인 경우다 그랬고요. 거기 얘가 나오죠. 얘는 뭐 그냥 줄치지 말고 보세요. 매수인 갑이 매도인 을을 상대로 산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하며 하자담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여 왔을 때
을에게 문제의 물건을 공급 매각한 매도인 병은 만일 을이 패소하면 자신도 을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을의 송수를 위한 참가에 이익이 있는 자다 그랬고요. 거긴 줄을 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요. 거긴 줄을 치세요. 이제 또 피참가인의 승소에 기득권의 확보 박스 치시고요. 등 유리한 영향을 받을 관계에 있는 제3자도 이에 해당한다 그랬고 거기 얘는 줄 치지 말고 보세요. 국가의 귀속재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영고권자는 국가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명의를 회복하고자 제기하는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국가를 승소시키기 위한 보조청과 이익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거 나중에 이기고 나면 자기가 영고재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으니까 귀속재산을요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 보조청구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위에서 본 승패에 논리적으로 의존하는 거 그 문제예요. 자, 그래서요 우선 거기서 각주 3번을 보세요. 각주 3번에 보시면은요 갑이 A 학교법인 이사였는데 교육부에 의해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당하였다. 갑은 교육부 장관 상대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갑이 승소하게 되면 학교법인으로서는 그 이사와 관계없이 갑이 되돌아와서 법인 이사회의 구성원의 변경이 생기므로 이게 논리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A 법인은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랬어요. 그게 예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학교법인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반가로 이해예요. 자, 판결 주문이 아니라 판결 이유, 박스 치시고요. 속에서 판단되는 중요 쟁점, 박스 치시고요. 중요 쟁점에 의해 영향받는 것만으로는 해명할 수 없다. 그리고 통설 이렇게 돼 있고요. 각주를 보시면은요. 다만, 소송 결과를 판결 주문에서 판결 이유 판단까지 확장하여 본소의 중요 쟁점인 사항에 참가인 지위가 논리적으로 의존관계에 있으면 참가에 이익이 있다는 견해가 강현준 교수님이고요. 이는 판결 이유에 대한 쟁점의 이론을 전제한 것으로 소송 결과, 즉 판결 주문의 이해관계를 위한 현행법의 명문에 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현준 교수님 그 글을 보시면은요. 24페이지의 자료요. 생각컨대 보조참가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를 판결 주문에 나타난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한정시킨다고 하면 보조참가 범위가 좁아져서 불필요한 제3자의 소송 관여가 배제되어 소송이 간편해지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제 현대형 소송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소송 사건이 증가하면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기판력 등 원래 효력뿐만 아니라 당사자 이외에 널리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반사효라든가 파급효라든가 증명효라든가 등이 이런 게 중시되고 있는데 이 같은 효력은 모두 판결 이유중 판단과 관련된 효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를 판결 주문에 한정시키면 이렇게 반사효 등을 받는 제3자의 소송 관여가 막히게 돼서 결국 분쟁의 다발화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분쟁의 이례적 해결을 위해서 판결 이유중 판단에까지 확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쟁점의 긍정설이 사실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견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쟁점의 긍정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베이스에는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랬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5번 판례죠. 각주 5번에 있는 99-127996 판례고요. 보시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 그랬고 참가의 이익을 확대시킨 사례도 보여진다 그랬고요. 자료를 보시면은요.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게 있는데 자, 요런 사례예요. 요런 사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가에서 지금 이게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을이 도로공사고요. 얘가 보험회사예요. 얘가 피해자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고속도로를 가다가 사고를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이 도로공사랑 보험회사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뭐 다른 사람이 그랬겠죠? 다른 사람이 병이 뭐 그랬는데 그게 이제 도로 사정하고 결합해가지고 이게 완전 과실이 있었다. 그러면은
도로공사도 상대로 하고 보험회사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가해자 측에 이게 병이 피보험자가 있겠죠. 보험자가 있을 거예요.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그러면 요 상대방을 둘에 대해서 손배 청구를 들어갔는데 2심에서요. 2심에서 결국 갑의 을에 대해서는 패소하고요. 갑이 병에 대해서는 승소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병이 패소한 거죠. 보험회사가 패소한 거예요. 얘는 승소한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손해배상 책임 없고요. 2심에서 판결하기를요. 얘는 있다는 걸로 된 거죠. 있다는 걸로 됐는데, 자, 그런데 갑은 뭐 지금 만족 받을 테니까 상소를 안 하겠죠. 상고를 안 했어요. 상고를 안 했고, 병도요. 지 나름대로는 상고를 안 했어요. 상고를 안 했는데 이 사례가 뭐냐면 요 병이라는 놈이 갑 측에 보조 참가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보조 참가를 한 거예요, 병이. 그러면서 상고를 제기했어요.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보조 참가인은 지가 원래 피참가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지가 할 수 있는 행위와 동시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하면서 동시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참가 일단 신청해놓고 그 다음에 소송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가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함께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참가를 동시에 참가하면서요. 근데 자 요거를요. 근데 우리 판례는 요거를 인정을 해줬어요. 보조 참가. 자, 근데 이제 우리 이시훈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요. 얘와 얘 간에 지금, 그러니까 얘가 상고를 제기했다는 건 지금 뭐냐면 결국 소송 구조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갑이 을에 대해서 지금 요게 대해서 상고가 된 거고요. 거기에 병이 보조 참가한 요 모양으로 된 거예요, 지금. 요 모양으로 된 거죠. 그러면 요게 보조 참가가 인정이 되려면 얘들 간의 소송에서 얘가 패소했을 때 얘가 어떤 논리적으로 의존관계를 갖는다. 내지는 승소했을 때 논리적으로 의존관계를 갖는다. 이게 인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시훈 선생님이나 이렇게 몇 분의 전병상 교수님 같은 분은요. 요거를 판결 주문하고는 무관하다라고 보세요. 이해관계가 판결 주문과는 무관하고 결국 얘는 지금 과실이 없는 걸로 됐고 얘는 과실이 있는 걸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패소했고 얘는 승소했겠죠. 그러니까 요거 과실이 있다 없다의 판단은 판결 주문이 아니라 판결 이유 중 판단이라는 거예요. 얘가 얘한테 대해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가해행위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결 이유 중 판단에 불과하고 판결 이유 중 판단에 불과한데도 우리 판례가 보조 참가를 긍정시켰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승소한 것은 얘가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서고 얘가 과실이 있다고 생각해서 얘가 패소한 건데 여기에 보조 참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 얘가 얘한테 승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조 참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얘에 대한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전심에서는 패소했는데 그런데 우리 판례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얘가 판결 주문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이시훈 선생님 생각엔 그러신 거예요. 이게 판결 이유 중 판단인 얘가 얘에 대해서 판결이 나면 그 속에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요게 얘가 의존관계를 갖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요렇게 보는 거는요. 사실 다른 데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시킨 사례로
보여진다 이렇게 쓰시는 거거든요. 보여진다. 근데 확대시켰다 이렇게 안 쓰시고 확대시킨 사례로 보여진다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보조참가가 나오면 이 판례를 꼭 쓰셔야 되거든요. 판결 주문에 소송 결과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갖는다 그럴 때 이 판례를 꼭 쓰셔야 되는데 그 판례를 어떻게 쓰시느냐 그럴 때 확대시켰다 이렇게 쓰실까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대시켰다 이렇게 쓰실까봐. 그렇게 보는 교수님도 있고 안 보는 교수님도 있어요. 이거를 판결 주문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쓰시는 교수님들도 있다고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얘가 승소를 하면요. 얘가 승소를 하면 병은 혼자 책임 물어야 되죠. 그러면 얘가 패소를, 즉 갑이 승소를 하면 을이 패소를 하면 그러면 을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죠. 부담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을하고 병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부진정 연대 관계죠. 공동불법행위요. 공동불법행위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과실 비율에 따라서 구상할 수 있죠. 우리 판례 이론에 의하면요. 즉 이렇게 되면 구상 못하죠. 손해배상 책임 없잖아요. 요런 맥락에서 요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저 판결 주문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갖는다 하시면서 우리 판례도 이렇게 보았다라고 쓰시는 분도 있다고요. 교수님들이. 오명혁 선생님도 그렇게 쓰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확대시켰다 이런 말씀 안 하신다고요. 요런 두 가지 생각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대해서 가능한데 우리가 알 거는 이거를 이걸 깊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안이 요런 사안인데 여러분들이 요 판례를 쓰실 때는요. 확대시켰다라고 쓰시지 마시고요. 단정적으로 쓰시지 마시고요. 요 사례를 언급하시고 나서 요 사례에 대해서 확대시켰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쓰시라고요. 확대시킨 걸로 판결 이유증 판단에 대해서 논리적 의존관계 갖는 것, 즉 과실 비율에 대해서 을과 병간에요. 을과 병간의 과실 비율에 대해서 논리적 의존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아서 확대시킨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그게 왜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그 뒤에 한번 예를 보세요. 예를. 같은 교통사고에 줄은 치시지 마시고요. 교통사고의 공동피해자 A, B 중에요. 이번엔 공동피해자예요. 공동피해자 A, B 중에서요. A만이 가해자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앞으로 같은 소송을 하려고 하는 다른 피해자 B는 참가 이익이 없다 그랬어요. 요건 뭐 당연한 거고요. 요거는 당연한 거죠. 요거는 적절한 예는 아니고요. 그죠? 얘가 뭐 승소하든 패소하든 얘가는 상관없는 사람이니까요. 그죠? 얘가 소송 결과에 대해서 무슨 이해관계를 갖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자, 요건 그렇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게 지금 케이스로 많이 나돌아다녀요. 요 사례가 많이 나돌아다니는데 요거를 그래갖고 뭐 확대시켰다 아니다 그래서 이게 쟁점이 우리가 지금 본 강현준 교수님 견해를 취한 것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요게 나오면 통솔하고 우선 소수설하고 이렇게 언급을 하시고요. 판례 태도를 언급을 하신단 말이에요. 판례 태도를 언급하시면 판례는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에 대한 판단의 논리적 의존관계를 갖는 걸로 국한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전통적인 태도가. 그거를 그렇게 쓰시고 다만 최근에 이런 사례에서는 이런 판시가 있었다 이렇게만 쓰시라고요.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이 되게 많고, 이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는 것도 되게 많아요. 스터디 하다가. 자, 넘어가시고요. 여기서 이해관계라 하면 그랬고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한다 그랬어요. 법률상 이해관계요. 따라서요, 반가로 1에는 두 줄만 줄을 치시면 돼요. 법률상의 이해관계라면 제3법상의 관계에 한하지 않고 가족법상의 관계, 공법상 관계도 포함된다 그랬고요. 여기 가족법상 관계와 관련해서요, 밑에 보시면 얘는 줄 치지 마시고요. 간통을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에 있어서 처가 패소하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간통죄 소추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조 참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편이 처한테 간통을 원인으로 해서 이혼을 청구했더니 거기다가 상간자가 처 측에 보조 참가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가로 2에는요. 법률상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단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 박수 치시고요. 이해관계만으로서는 참가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 감정상 고통, 그게 밑에 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부양의무 부담, 밑에 줄에 이익배당, 자기들의 이익배당이 줄어들, 뭐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 경제상, 감정상 그런 예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송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을 것 그랬는데요. 그거는 밑에 줄에요.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잠탈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밑에 줄에 소송 지연책으로 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그랬고요. 밑에 줄에 공익적 요건 그랬고요. 직권조사 사항 그랬어요. 이제 신법에서 신설된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는요. 자, 소송법상의 다른 구제수단 박수 치시고요. 있다 하여도 참가가 허용 동그라미 치시고요. 된다 그랬고요. 우리가 전에 봤던 부적법한 당사자 참가의 경우에 보조참가 신청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전환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다만 각주 4번 보시면요. 당사자 참가를 하면서 예비적으로 보조참가 신청하는 건 허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주의적으로는 당사자 참가, 예비적으로는 보조참가 이렇게 하는 건 못한다는 거고요. 양가로 5번에는 소송행위 유효요건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당사자 능력의 당, 소송 능력의 능, 대리인의 대, 당대 능이고요. 밑에 줄에 직권조사사항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참가 절차가 나오는데 참가 절차 보시면 우선 참가 신청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참가 허브 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가의 종료 이렇게 나오고요. 자, 거기 보시면요. 참가 신청은요. 항상 다 똑같아요. 다른 참가들도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참가 신청은요. 첫째 줄에 서면 또는 말로 그랬고요. 방식은 서면 또는 말로 그랬고요. 참가의 취지와 이유 박스 치시고요. 를 명시하여 참가의 취지, 참가 이유 다 명시하라는 거예요. 현재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그랬고요. 자, 취지에는요. 취지 동그라미 치시고요. 먼저 참가하는 소송, 그 다음에 피참가인, 즉 당사자 어느 쪽의 승수보조인가, 피참가인이 누구인가, 요거 두 개를 쓰라는 거고요. 참가 이유는요. 이유 동그라미는요. 어째서 소송 결과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가, 요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그거를 쓰라는 거죠. 나는 보증 채무자에게 지금 가입을 하는데 그 가입을 하는 이유는 내가 나중에 구상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쓰라는 거예요. 참가 이유예요. 참가 취지에는 지금 어느 소송에 가입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반가로 2번에는요. 자, 참가는요.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 보시면 상소제기, 추후보완 상소 이렇게 나와 있죠. 와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동시에 박스 쳐놓으시고요. 72조 3항이고요. 자, 참가의 허브에 대해서는요. 73조 1항 2항 3항하고 74조하고 75조 그거를 갖다 지금 법전 풀어 써놓은 거예요. 보세요. 신청의 방식 박스요. 참가 이유 유무 박스요. 참가 이유 유무도요. 보세요. 당사자의 이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가 있는 경우에 조사함이 원칙이다. 73조 1항이요. 무슨 규정이요? 임의 규정이에요. 신청 방식은 그렇다고 치고 참가 이유 유무도 임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가 이유 없어도 논리적으로 의존관계 없어도 아무 말 안 하면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의가 있는 경우에 조사함이 원칙이다 그랬고 73조 1항 그랬고요. 임의 규정이고 항변사항이라는 얘기예요. 밑에 줄에 보시면요. 당사자가 참가에 대해 이의 없이 변론한 때에는 이의권 상실 박수 치시고요. 74조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참가인은 참가 이유를 소명 동그라미요.
참가의 허가 동그라미요. 여부는 신청받은 법원이 결정 동그라미요. 재판한다. 73조 1항 동그라미 치시고요. 다 지금 법조문 그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73, 74, 75를요. 자,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이의 없는 경우라도 필요하다면 직권 동그라미요. 으로 참가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다 그랬고요. 73조 2항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원칙은요, 당사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조사하는데요. 자, 예외적으로 신법은요, 직권으로도 참가 이유를 소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역시 밑에 줄에 변호사 대리 원칙 잠탈,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밑에 줄에요. 두 줄 내려가시면 참가의 허부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즉시 항고 박스 치시고요. 할 수 있다. 73조 2항 그랬고요. 한마디로 이의권 상실, 그 다음에 허가 결정, 허부 결정, 그 다음에 직권 소명, 그 다음에 즉시 항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가요. 그 다음에 2번에는요. 당사자의 이의가 있더라도 본소송 절차 정지 동그라미요. 않는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요. 75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불허의 결정이 있어도 확정될 때까지는, 자 보세요. 불허 결정이 있어도 확정될 때까지는요.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체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허 결정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어요. 그 전에 한 소송 행위들도요. 이 경우에도요. 피참가인이 원용을 하면 효력이 있고요. 효력을 잃지 않고요. 원용 동그라미요. 75조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참가 종료가 되는 게 나오는데요. 참가인은 어느 때나 신청 취하 박스요.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 취하되어도 77조의 참가적 효력 박스요. 면치 못한다. 참가적 효력. 신청을 취하해도요. 참가적 효력은 받아요. 따라서 참가인이 한 소송 행위, 그거는요. 취하에 불구하고 효력을 상실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판결 자료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길 주의하시고요. 반대설이 있다 그랬고요. 각주를 보시면은요. 1번에 증거를 제출한 참가인의 보조 참가 신청이 부적법각화되었다 하여도 이미 법원이 실시한 증거 조사에 의해 법원이 얻은 증거 자료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반대설은요. 거기 정동윤 교수님, 송상인 교수님, 호문혁 교수님 그랬는데요. 자료를 보시면은요. 이게 원용이 없어도 판결 자료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참가인이 취하했을 때요. 그 반대설은 원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가인이 한 소송행위도 효력을 상실하는지 거기서 효력이 유지된다는 견해는 뭐 그래서 쭉 나오고, 그러나 소송에 참가하지 않아도 소송고지로 참가적 효력은 받게 되므로 이 점은 근거가 될 수 없다. 참가인이 취하하기 전에 한 소송행위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당사자가 원용하면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그래서 원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참가 취하를 했을 때, 참가 신청 취하했을 때 원용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판결 자료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원용이 필요하냐 없느냐 그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요. 그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용이 계속 문제가 돼요. 자, 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고, 자, 1번에 종속성이 있고요. 박스 치시고요. 2번에 독립성이 있어요. 보조 참가인은 종속성도 있고 독립성도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3번에 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할 수 없는 소송행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기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비참가인의 종속성은, 보조 참가인의 종속성은요. 밑에 줄에 당사자도 공동소송인도 아니다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속적이라는 거고요. 넷째 줄에 종속적이다 다음에 슬래시를 그시면은요. 네 가지 사항이 나와요. 첫 번째 동그라미 1. 소송비용 재판을 제외하고는 참가인의 이름으로 판결 동그라미 받지 아니하며 종속적이에요. 두 번째 동그라미 2. 제3자로서의 증인감정인 능력 박스요. 증인감정인 능력을 갖는다 그랬고요. 세 번째 참가인에게 사망 등 중단 사유 박스요. 가 생겨도 본소송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참가인의 승계인이 수계만 하면 된다 그랬고요. 동그라미 4. 참가인에 의한 상소는 피참가인의 상소기간 내 박스요. 하나한다 그랬고요. 네 가지가 사항이 나오죠. 판결, 증인감정인 능력, 중단, 상소기간 이렇게 네 가지 사항이 나오고요. 자, 독립성은요. 자, 둘째 줄에요. 자기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권한으로서 소송에 관여.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이 있다는 거고요. 따라서요. 밑에 줄에 당사자의 준하는 절차 관여권 박스요. 이 인정 그랬고요. 그래서요. 밑에 줄에
동그라미 1, 기일통지 박스요. 동그라미 2, 소송서류의 송달 박스요. 그것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줄에요. 동그라미 3, 피참가인이 기일에 결석해도 참가인이 출석하면 기일준수 박스 치시고요. 한 것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당사자의 준하는 절차 관여권이고요. 마치 공동소송인처럼 봐주죠. 필수적 공동소송인처럼 이렇게 봐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 그 중에 할 수 없는 소송행위예요. 자, 첫째 줄에 보시면요. 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승소를 위해 필요한 소송행위를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76조 1항 본문 그랬고요. 밑에 줄에 이때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피참가인 자신이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끄시고요. 그 다음부터 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자, 76조를 보시면은요. 참가인의 소송행위 그랬고요. 참가인은 소송에 관해 공격방어, 이의상소, 그 밖에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다만 참가할 때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거기 정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2항에는요.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박스 쳐놓으시고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그랬고요.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고요. 자, 요걸 외우실 때는요. 그러나 참가인은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의 소송에 보조자에 그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할 수 없다. 그랬고 제한에 위반된 참가인의 행위는 무효로 된다 그랬는데요. 5가지가 나오거든요. 5가지 옆에는 어떻게 쓰시느냐면 A 옆에는 정, B 옆에는 저, C 옆에는 불, D 옆에는 변, E 옆에는 변형, 형. E는 형이에요. E. 정저불변형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정저불변형.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참가 당시의 소송 정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소송 정도에 따라서 피참가인도 할 수 없는 행위. 이건 금방 1항 단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고심에서 사실자료 제출 못하죠. 그런 것처럼 정도 때문에 그런 게요. 자백 취소,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 방법 제출, 상고심에서 새로운 사실 증거 제출, 피참가인의 상소기간 경과 후에 상소제기 줄을 쭉 쳐놓으시고요. 이게 정이고요. 저는요.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 그래서 76조 2항 그랬는데 이게 옛날에는 저촉되는 행위 그랬어요. 그래서 저고요. 이렇게 외우는 게 좀 힘드니까 이렇게 저촉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저촉. 그래서 첫 번째 줄에요. 피참가인이 이미 행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 박스 치시고요. 를 할 수 없다 그랬고요.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랬고요. 자, 그래서 밑에 줄에요. 그러나 피참가인의 명백하고도 적극적인 의사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그거에 어긋나지 않으면 참가인의 행위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이해가 나오는데 줄은 치지 말고 보세요. 피참가인이 명백히 다투지 않은 사실을 참가인이 다투거나 피참가인이 패소 부분 중 일부는 상소를 하고 있지 않을 때 참가인이 상소하는 것이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해 상소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랬어요. 그런 게 이해고요. 어긋나는 행위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방가로 2번에요. 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를 피참가인이 뒤에 한 경우 박스 치시고요. 뒤에 한 경우 그때에도 참가인의 행위는 무효 동그라미요. 된다 그랬고요. 예컨대 항소를 포기 취하하는 경우 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불이익한 행위가 나오죠. C예요. 그게 불이에요. 불리한 행위요. 피참가인의 불리한 행위요. 그래서 불리한 행위 하면 맨날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소송 종료하는 3가지 하고 무슨 상소에 관한 얘기하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거냐요. 자백하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둘째 줄에요. 소취하 청구 포기 일락 화해 박스 치시고요. 그 다음 상소 포기와 취하 박스 치시고요. 밑에 줄에 자백 박스 치시고요. 자, 위에 거는 문제가 없는데요. 자백에 관해서는 뭐 다툼이 있으나 그랬는데 다툼이 있으나 신경 쓰지 마시고요. 격이 같은 지위의 필수적 공동소송인조차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렇잖아요. 서로 간에도 전원이 함께해야 효력이 있는데 하물며 이거는 격이 같은 것도 아니고 종속적인 승소 보조자에 불과한 사람이 이거를 자백을 어떻게 해내냐 그거예요. 그래서 주종관계에 있는 보조상가인의 경우에는 허용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다 안 된다는 거죠. 불리한 행위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소를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행위 그래서 이게 변이에요. 변경하는데 어떻게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변 이렇게 외우시고요. 변경, 확장. 그래서
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밑에 줄에 둘째 줄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거기다가 박스 그냥 줄을 쳐놓으세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가인은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요. 사법상의 권리 행사는요. 이게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형성권 행사 얘기예요. 그래서 형이에요. 형성권이라서. 자, 근데 여기 또 견해 대립이 있어요. 둘째 줄에 보시면은요. 피참가인의 사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내린과 다르다 그랬고요. 그 예로 첫째 구줄에 상계권, 그 다음에 밑에 줄에 피참가인의 계약상 취소권, 해지권 다 형성권이죠. 요거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다수설 박스 치시고요. 거기를 전부 묶으셔, 다수설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끄시고요. 그 윗부분을 전부 묶으셔가지고 그 옆에다가 긍부절 이렇게 쓰시고요. 각주 2번을 보시면은요, 견해 대립이 나와요. 반대 김홍규 교수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는 행사할 수 없으나 참가인이 권리 행사를 한 경우에 피참가인이 지체 없이 권리 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지 않는 한 묵시 추인이 있는 것으로 보자는 절충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료를 보시면은요, 긍정설이 나와요. 김홍규 교수님의 긍정설. 지금 부정설이 지금 우리 다수설이었잖아요. 이시훈 선생님이요. 형성권 행사 못한다. 피참가인이 어떻게 참가인이 형성권 상계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피참가인의 상계권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하는 견해는 보세요. 자료 25페이지 끝에요. 피참가인이 재판 외에서 상계 취소 해제 등의 사법상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상 공격 방어 방법으로서 보조 참가인이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느냐 견해가 대립하는데, 소수설은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주장을 철회하는 등 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지위를 충분히 지킬 수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더라도 부당하지 않다 이렇게 하고요. 생각한데 참가 이익이 있다고 해서 참가가 인정되는 이상 참가인으로서는 모든 수단을 써서 피참가인의 승소를 꾀할 독자적 이익이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피참가인의 이익이 전술한 바와 같이 보호되므로, 즉 그 저촉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보호되므로 소수설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긍정설이고요. 그 다음에 절충설이 우리 각주에 있는 거예요. 했으나 당연히는 행사할 수 없지만 참가인이 권리 행사를 한 경우에 피참가인이 바로 명시하지 않는 한은 묵시의 추인이 있는 걸로 보자. 이게 절충설이고요. 그래서 거기 견해 대립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딱딱 끄신 다음에는요, 사법 동그라미요, 제3자에게 권한 행사를 인정 동그라미요, 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으면 물론이다. 그러니까 민법에서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민법 404조 그래갖고 대위권 행사, 그 다음에 418조 보증인이 상계권 행사하는 경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긴 연대채무자죠. 연대채무자가 상계권 행사하는 경우, 그 다음에 434조 보증인이 상계하는 경우 이런 경우요. 법에서 할 수 있다고 해놓은 건 그건 예외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슈티 안 됐죠? 안 되셨죠? 시간 감각이 없어서요. 아니죠? 아니죠? 예. 자,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 그래서 참가적 효력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결국은 뭐냐면 참가적 효력이라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알고 보면 쟁점효예요. 쟁점효. 우리가 법상으로 쟁점효를 긍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참가적 효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우선 보세요. 효력의 성질에 대해서요, 견해가 대립되거든요. 자, 보세요. 효력의 성질, 그러고서 보조, 첫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가 문제예요. 보조 참가가 있는 소송이라 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보조 참가인에게는 미칠 수 없다. 문제는 77조의 재판은 참가인에 대해 효력이 있다고 한 규정인데 여기에 효력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77조의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그래가지고 재판은 다툼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참가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그랬고, 예외적인 1, 2, 3호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참가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도록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요. 자, 거기 보시면은 우선 기판력설이 나오고요. 점 1에. 점 2에 이제 우리 참가적 효력설이 나오고요. 그 다음 점 3에 신기판력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기판력설은 주장자가 없고요. 참가 요소는 우리 통설 판례고요. 신기판력설은 우리 강현정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보세요. 아니, 거기 점 1에 보세요. 기판력의 확장이라고 보는 기판력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채권자 갑이요. 채권자 갑이
보증채무자 을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구했단 말이죠. 그러고서 병이 채무자가 주채무자가요. 여기에 보조 참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병이 이 소송관에 어떤 효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효력을 받는다고 지금 77조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이 성질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지금 뭐냐면 첫 번째로 기판력설이 있는 거고 참가적 효력이다. 이렇게 보는 게 참가요설이고요. 세 번째로 신기판력설이다. 이런 게 있어요. 자, 문제는 기판력설은 뭐 주장자가 없어요. 주장자가 없는데 자, 이제 참가요설하고 요게 문제란 말이죠. 이게 통설 판례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우선 피참가인과 참가인 간에 그 다음에요. 얘네 둘 사이에는 당연히 기판력 생기죠. 얘네 둘 사이에는 문제가 없어요. 기판력이 생기니까요. 자, 근데 피참가인하고 참가인 사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피참가인과 그 상대방 사이요. 갑이요. 요 사이의 효력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가요설은요. 이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 여기가 참가요라는 거고요. 참가적 효력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그건 옆에서 이제 그게 뭔 내용인지 보시게 될 거예요. 참가요라고 하는 특수한 효력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효력이. 그런데 그거를 미리 말씀드려야 돼요. 그럼 참가적 효력이라는 건요 특이해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얘가 여기 뛰어 들어갔잖아요. 보조 참가했죠. 근데 얘가 패소해요. 패소하면 나중에 을이 병한테 2차 소송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구상소송을요. 얘가 이때 아무런 효력도 안 받는다라 그러면 어때요? 을만 불쌍하잖아요. 그쵸? 을만 불쌍한데 그렇다고 이걸 기판력이라고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참가적 효력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가적 효력은 뭐냐 하면 우리 기판력은요 판결 주문에서 판단된 거에만 효력이 발생하죠. 기판력은요. 하지만 참가적 효력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쟁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법으로 인정된 쟁점이에요. 사실은 뭐냐면 얘들 간에는요 이 판결 이유 속에서 판단되었던 것에 대해서도 얘는 딴 말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즉 판결 주문에서 판단된 것, 얘가 보증채무가 존재했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주채무가 있으니까 보증채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판결 이유 중에서 주채무가 있다라는 게 판단되겠죠. 얘는 그거 없다라고 그래서 다투면서 얘하고 싸우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주채무가 없다 막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주채무가 소멸했다 뭐 그런 얘기 하려고 도와주려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결국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 얘가 깨졌겠죠. 얘가 패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결 주문에서는 얘가 우선 패소했다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판결 이유 속에서는 얘들의 채무에 대한 어떤 판단들이 막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이 주채무에 관한 판단들이 들어있을 거란 말이죠. 보증채무 주채무를 전제로 하니까요. 그러면 얘가 참가를 해가지고 얘하고는 결국 어떤 소송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갖다 같이 마련하게 되죠. 그러니까 판결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나 증거자료 같은 것들을 같이 마련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신 것처럼 참가인이 할 수 있는 행위, 일체 소송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니들이 같이 판결 기초를 같이 공동으로 형성했으면 그거를 책임을 지라는 거고 그 객관적 범위는요. 객관적 범위는 판결 주문뿐만 아니라 판결 기초도 얘들이 판결 이유 속에서 판단된 것들에 대해서도 얘들이 같이 형성했으니까 책임을 지라는 거고 얘가 한마디로 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에 판결 이유 중에 판단된 거에 대해서 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참가적 효력이거든요. 그게 쟁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쟁점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말은 안 하죠. 아무도 그런 말은 안 해요. 쟁점이라고 말하기도 싫어하죠. 쟁점이라는 거는 치를 떨고 싫어하니까 우리 통솔팔레 가요. 무서워하니까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쟁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참가효가 거의 쟁점이고요. 그 대신 이 참가인하고 지금 병하고 갑 사이에는 무슨 판결 기초를 공동으로 형성했다거나 뭐 서로 같이 싸웠다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이 재판이요. 얘에 대해서요. 이게 참가적 효력설이에요. 참가적 효력설이고 신기판력설은 강현준 교수님인데 강현준 교수님은 쟁점효를 긍정하시죠. 강현준 교수님 우리 지금까지 봐왔지만 쟁점효를 긍정하신단 말이에요. 좀 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그죠? 무슨 반사효, 증명효, 뭐 이런 제3자에 대해 미치는 효력 이런 얘기를 봤었잖아요. 좀 전에. 그러니까 판결 이유중 판단에 대해서도 논리적 이종관계 있으면 참가 인정해주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기판력에서도 쟁점의 긍정설을 솔직히 강현준 교수님이 인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러는데 이 신기판력설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도 요렇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는 게 신기판력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얘들 사이에라고 뭐 판결기초 공동 형성한 거 아니냐. 공통으로 쟁점돼서 다 싸웠지 않느냐. 그러면 얘도 얘한테 딴 말, 갑이 나중에 갑이 병한테 만약에 을한테 패소를 해서요. 갑이 을한테 패소를 해서 나중에 병한테 주체물을 묻게 되는 때가 왔다. 그랬을 때도 여기서 판단된 거하고는 딴 얘기 못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주체물은 있는데 보증채무가 뭐 시효 소멸했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채무가 있다라는 판단이 여기서 들 거 아니에요. 얘가 들어갔었어도요. 그럼 그런 경우라면 얘는 딴 말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하고 똑같은 범위를 인정해 주는 거죠.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도요. 그게 신기판력설의 문제의식이에요. 우리 참가적 효력설은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고요. 주관적 범위는 얘와 얘 사이만 인정을 하는 게 참가적 효력.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판결 기초의 공동 형성 책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판결 기초의 공동 형성 책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참가적 효력의 범위가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데 그거는 참가적 효력설을 전제로 하고 쓰시는 거고요. 자 왼쪽에 이제 그 전에 선결적으로 그 효력의 성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쓰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판력은 이게 참가효예요. 참가효가 결국 기판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판력이 본질은 쟁점이고요. 자 보시면은요, 보세요. 기판력설은요, 기판력의 확장이다 그랬고요. 기판력이 마치 그러니까 얘들 갑을간에 생긴 기판력이 병에게까지 확정되는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게 기판력설이고요. 자 이제 문제는 참가요설하고 신기판력설이란 말이죠. 참가요설은요, 통설 판례는 기판력과는 다른 특수효력, 즉 참가적 효력으로서 비참가인이 패소 동그라미요 하고 나서 뒤에 동그라미요 패소 뒤에 비참가인이 참가인 상대의 소송을 하는 경우 2차 소송을 하는 경우에 비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참가인은 판결의 내용이 부당 동그라미요 하다고 주장 동그라미요 할 수 없는 구속력으로 본다. 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 판단됐던 거하고요. 이것이 참가적 효력설이고요. 이에 의하면요. 참가인이 비참가인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했으면 자기 책임의 범위 내 박스 치시고요. 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 비참가인과 같이 책임을 분담 박스 치시고요. 하는 것이 형평의 관념과 금반원의 사상 박스여에 맞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판결기초 공동형성 책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점 3에 이제 신기판력설이 나오죠. 그러니까 중간에 거기 참가적 효력설에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점 3에 이제 신기판력설에 박스를 쳐놓으시고 책 왼쪽 페이지 왼쪽에다가 그 공백에다가 써놓으시면 되잖아요. 신기판력설, 참가요설, 신기판력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죠. 한눈에 보이잖아요. 신기판력설은요. 보세요.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 박스 치시고요. 거기는 참가적 효력이 생기지만 그러니까 이름은 참가적 효력이에요. 참가효인데
판결 기초의 공동 형성이라는 견지에서 참가인과 상대방, 거기도 박스요.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에도 기판력 내지 쟁점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랬고요. 그게 강현준 교수님 견해고요. 한마디로 이름은 참가효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게 딴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참가효라고 부르고 여기는 신기판력설에서 여기는 기판력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참가효라고 불러요. 근데 그렇게 부르는 게 사실은 실질상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판력의 내용이 좀 전에 쟁점효라고 그랬죠. 즉 판결 이유증 판단에까지 구속력을 인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거하고 같이 보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참가효라는 게 알고 보면 쟁점효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그렇게 하시고 쓰실 때는 쟁점이라고 쓰시면 안 되죠. 예? 쟁점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하실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아, 알고 보면 이게 결국은 쟁점이구나. 이런 식으로요. 판결 이유증 판단까지 구속되는구나. 그래서 자, 끝에요. 생각컨대 그리고 검토가 나오죠. 검토가 나오는데요. 민지법 25조 1항 단서에서 참가인에게 집행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 자, 기판력 범위는 집행력 범위하고 같다 그랬죠. 그 다음 77조가 참가인에 대한 재판 효력의 배제례 1, 2, 3호를 거기 규정해 놨어요. 를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서만 발생한 사유에 한정한 점, 이렇게 두 가지 점을 고려하면 기판력 박스 치시고요. 의로 보기는 힘들다. 기판력설 비판이죠. 그 다음에요. 밑에 줄에요. 신기판력설, 거기도 박스 치시고요. 또 문제라 할 것은 보조 참가인이 마치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의 지위에 가까워지고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은요. 보조 참가와 독립 당사자 참가에 있어서 판결의 효력의 차이가 없게 되며 소송고지의 경우에 결과가 매우 부당해지고, 소송고지 뭐냐면 소송 계속 중이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알려주기만 하고 기판력 미치게 한다면 아주 매우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줄에 당사자에게만 기판력을 미치게 한 218조에도 반한다. 이게 이제 신기판력설 비판이고요. 그래서 참가적 효력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참가적 효력을 낳으려면 본안 판결 박스 치시고요. 밑에 확정될 것 박스 치시고요. 본안 판결 확정된 본안 판결이어야 된다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가효의 범위가 나와요. 이제 참가적 효력설에 따라서 이거를 서술해 나가는 거예요. 참가적 효력의 범위를요. 자, A의 주관적 범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참가효는요, 우리 지금 이 밑에 견해가 아니고 이 견해로 가는 거예요. 위에 견해로요. 자, 참가효는 어디만 생긴다고요? 얘들 사이에만 생긴다고요. 얘들 사이에만. 왜요? 2차 소송을 대비해서 얘가 얘 딴 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참가적 효력이니까요. 얘와 얘 사이에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가적 효력은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만,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미치고 생기고 피참가인의 상대방과 참가인 사이, 거기 박스 치시고요. 상대방과 참가인 사이 박스 치시고요. 미치지 않는다. 자, 피참가인 측이 패소 동그라미요 하고 난 뒤에 동그라미요, 보증인이 패소하고 난 뒤에 보증인과 주체무자 사이에, 즉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 소송이 된 때 참가인은, 주체무자는 피참가인에 대한, 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전 판결의 내용, 즉 채권자와 보증채무자와의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다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예가 나오고요. 아까 얘기했던 뭐 예를 들어서 매수인과 매도인 그런 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한번 읽어보세요. 줄을 치지 마시고요. 제3자 갑이 매수인 을을 상대로 자기의 소유임을 전제로 목적물 인도 청구를 한 소송에서 을에 대한 매도인 병이 보조 참가했는데 매수인 을이 패소당하였다면 뒤에 매수인 을이 매도인 병을 상대로 하자 있는 물건을 매도했다 하여 담보 책임을 추궁하는 이사 소송에서 매도인 병은 그 물건이 제3자의 물건이 아니고 내 소유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갑이요 을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토지를 팔았어요. 갑이 을한테 토지를 팔았는데, 그런데 이게 매도인이죠. 매도인이고 이게 매수인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들어오냐면 원래 소유자라고,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병이라는 놈이요 을한테 목적물 인도 청구를 들어간 거예요. 내 소유다. 이건 갑 소유가 아니고 원래 내 소유인데
왜 니들이 갖고 난리를 치냐? 그래서 목적물 인도 청구를 하는 거예요. 목적물 인도 청구를 하고 나면 그러면 여기 갑이 껴들어갈 거 아니에요. 갑이 왜요? 나중에 얘가 지분하면 얘한테 담보 책임 물을 거 아니에요. 왜 남의 거 갖고 팔았어 이러고요. 타인 권리 왜 매매했어 그러고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랬는데 패소를 했어요. 매수인 을이. 얘가 패소를 했어요. 얘가 참가했는데도 패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왜 패소했겠어요? 여기 병소유다 이렇게 판단됐을 거 아니에요. 판결 이유 중에요. 병소유다 이렇게 판단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을이 갑한테 소를 제기하겠죠. 담보책임 추궁하겠죠. 2차 소송으로요. 그럴 때 얘 갑은 그거 내 소유인데라는 말 여기에 반하죠.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 뭐 주관적 범위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범위는요. 참가 이유는 판결 주문에서 판단할 사항과 관계가 되어야 하지만 이건 방론이죠. 참가 이유 아까 판단할 때는 판결 주문에서 판단할 사항과 관계가 되어야 하지만 참가적 효력은 이와 달리 판결 주문 박스요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 중 패소 이유 박스요. 판결 주문 박스, 판결 이유 중 패소 이유 박스요. 가 되었던 거기도 사실상 법률상 판단 박스요에 미친다. 거기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즉 판결 주문에 대해서도 생기고요. 판결 이유 중 패소 이유가 됐던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도 참가적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점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피참가인이 패소하고 나서 참가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했을 때 전 소송의 판결의 기초가 되었던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 박스 치시고요.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 박스 법관 동그라미 구속을 받게 되고 참가인 박스 동그라미 전 소송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이 부당하다고 다툴 수 없게 된다. 법관도 구속해요. 참가적 효력은요. 당연히 그래야 효력이 있죠. 그래서 밑에 예를 들면 하고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을 차량과 병 차량 충돌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갑이 그죠? 을하고 병하고 공동불법행위를 했어요. 갑한테. 을 차주만을 걸어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 쟁점은 사고 원인이 을 차량의 과실인가 병 차량의 과실인가 이었는데 이 소송에 병 차주는 갑을 위해 참가했지만 을 차량의 과실이라 볼 증거가 없어서 갑이 패소했다. 그 뒤 갑이 병 차주를 피고로 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갑을 간해 본 소송이 판결 주문에 판단된 것은 갑의 을 차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부존재지만 병 차주는 본 소송의 판결 이후의 판단과 다르게 사고 원인이 을 차량의 과실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갑으로선 혜택을 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슬래시 딱딱 끄시고요. 다만 고기줄을 치세요. 이제 본 소송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결 이유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결 이유 거기에 발생하는 것이지 그 영향이 없는 밑에 줄에요. 부가적 보충적인 판단 방론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거기에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판결 이유 중 판단해요. 자, 기판력과의 차이를 이제 정리를 해주죠. 여기 정리를 하면은요. 자, 점 1에는요. 기판력은 직권조사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직권조사사항 박스 치시고요. 그 다음 밑에 줄에요. 참가적 효력은요. 피참가인이 패소한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이며 주장을 기다려 고려해야 할 항변사항 박스 치시고요. 자, 참가적 효력은요. 항변사항이에요. 후소에서요. 2차 소송에서 항변사항이에요. 그 다음 점이에요. 기판력은요. 소송 당사자 간 박스 치시고요. 참가적 효력은요. 밑에 줄에 당사자인 피참가인과 제3자인 참가인 그 사이에 미치는 거죠. 그 사이에 발생하는 거죠. 점 3은요. 어디에? 객관적. 그러니까 점 2는 주관적 범위고요. 점 3은 객관적 범위예요. 기판력은요. 판결 주문 박스 치시고요. 밑에 참가적 효력은요. 판결 이유 속 판단 박스 치시고요. 이게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점 4는요. 배제할 수 있느냐 그런 건데요. 첫째 줄 끝에 기판력은요. 당사자 간의 주관적 책임과 무관 관계없이 그랬고요. 그거 관계없이 생기고 참가적 효력은 안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줄에 예외적 배제 그랬어요. 배제할 수 있는가 문제에서 우리 77조에 보면 1호, 2호, 3호 그래가지고 참가적 효력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뭐겠어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 판결 기초의 공동 형성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판결 기초를 공동으로 형성했다라고 인정이 안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적 효력을 배제시켜주는 게 형평에 맞겠죠. 그게
77조 1호, 2호, 3호에 규정된 사유들이에요. 그래서요, 자, 3번에 참가적 효력의 배제 그랬죠? 자, 보세요. 77조 보세요. 1호 보시면은요, 76조 규정에 따라서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도나 저촉, 그게 76조였죠?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갖지 않는 때 그랬고요. 2번에는요, 2호에 피참가인이 방해한 때, 3호에는요,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않은 때 그랬어요. 요 세 개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책임 없는 때죠. 다 참가인에게는 책임이 없는 때예요. 판결 기출을 형성할 수 있는 책임이 없는 때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참가적 효력의 배제 그리고 점1에 소송 정도 박스 치시고요. 참가 당시의 소송 정도로와 필요한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없었을 경우, 상고심에 참가한 경우에 사실자료 제출 이렇게 예를 들어 있죠. 소송 정도 정의예요. 그 다음 점이에요.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게 박스요. 되어 효력을 잃은 경우, 이게 1호죠. 두 개 합친 게 1호예요. 저죠. 정저요. 그 다음에 3은요. 참가인의 행위를 방해 박스 치시고요. 한 경우. 그 다음 4호는요. 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 박스 치시고요. 를 피참가인이 고의나 과실로 안 한 경우. 그래서 결국 정저 플러스 방해, 그 다음에 할 수 없는은 불가능으로 바꾸면 정저방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저방불. 정도, 저촉, 방해, 불가능. 이렇게 정도, 저촉, 방해, 불가능. 그래서 정저방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걸 3번 옆에다가 써놓으시면 되죠. 정저방불. 자, 보조참가 뭐예요? 그러니까 보조참가는 제일 중요한 게 참가 처음에 할 때 참가 이유, 논리적 의존관계 그거고요. 두 번째가 참가적 효력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언제 문제가 되는지, 객관적 주관적 범위가 뭔지. 세 번째는 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가 무엇인지 정저불변형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가적 효력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참가적 효력의 유추확장 실온 그러는데 별거 아니에요. 첫째 줄에요. 법정 대리인 소송 담당자에 확장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는데요. 즉 뭐냐 하면 법정 대리인이나 소송 담당자가 소송 무능력자나 권리기속 주체를 대신해서 소송을 수행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소송 수행이 잘못돼가지고 본인이나 권리기속 주체가 손해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2차 소송이 들어가겠죠. 손해배상 청구가요. 그럼 그랬을 때 참가적 효력을 유추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들이 딴 말 못하고 그대로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첫째 줄에요. 법정 대리인이 무능력자를 대리한 경우, 그 다음에 제3자가 소송 담당한 경우에 있어서 하나는 대리관계이고 하나는 소송 집탁관계이지만 넷째 줄에요. 양자 간의 보조참가 관계인 것으로 유추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다. 슬래시 딱딱이요. 그래서 이들 법정 대리인 소송 담당자에 의해 잘못 소송 수행 결과 입은 손해배상 청구 박스요. 손해배상 청구할 때 문제되는 거예요. 무능력자 본인이나 권리기속 주체가 뒤에 제기할 때에는 법정 대리인이나 소송 담당자에게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자.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시하세요, 이거. 나중에는 무시하시라고요. 지금은 그냥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간의 확장은요. 첫째 줄에 당사자 간에도 금반원 원칙상 참가적 효력을 인정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랬어요. 뭐예요? 쟁점에 인정하는 거자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보세요. 줄치시 마시고요.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을이 매매의 무효를 주장하여 승소한 후 갑이 별도의 소로 을에게 이미 민도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했을 때 을은 전수에서 주장한 사실을 번복해서 매매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형태로 참가적 효력을 확장시키자. 뭐예요 이게? 쟁점이잖아요. 그죠? 쟁점일 뿐만 아니라 이심 선생님은 신의칙설이죠. 그래서 그러나 참가 신청이 없는데 보조 참가 관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난점이 있다. 차라리 신의칙의 견지 그랬죠? 에서 같은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옳지 않을까? 뭐예요? 신의칙설이에요. 판결 이유 중 판단에 대한 신의칙설이요. 별거 아니죠 이것도. 나중에 이것도 무시하고 안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그거까지 보시고 쉬세요. 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요 이제 신법에서 명문화된 건데 결국은 기판력을 받는 관계 내지는 형성력을 받는 관계에 있을 때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이 참가하기 위한 방법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예요. 그래서요 둘째 줄에 보시면 신법에서 이를 명문화했고요. 78조 보시면은요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67조 뭐요? 69조 뭐요? 필수적 공동소송인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요?
이 사람이 당사자로서 들어오면 유사필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경우에 준해서 봐주는 거예요. 유사필은 당사자 적격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지만 공동성적 보조참가는 당사자 적격 없으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럴 때 유사필처럼 봐주자는 거예요. 그 정도의 지위를 인정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조참가인에게. 자, 그래서 둘째 줄 끝에요. 공동성적 보조참가라 함은 단순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보조참가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 보조참가가. 재판의 효력, 박스 치시고요. 을 받을 제3자가 보조참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랬고요. 밑에 줄 끝에요. 참가인에게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소송수행권, 거기다 박스를 치세요.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소송수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랬고요. 이해가 나오는데요. 밑에 줄에 자기 생부 A가 사망했다고 해서 검사를 피고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그 판결의 효력을 받을 A의 친족들이 피고 측에 참가하는 경우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지금 직무상 당사자 검사 아니에요. 그죠? 검사가 당사자고 친족들은 당사자 적격 없잖아요. 근데 판결의 효력은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보조 참가하는 거고요. 그 줄에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 그랬고요. 구별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줄에 당사자 적격을 가진 자에 의한 참가인 공동소송 참가와 다르다 그랬어요. 공동소송 참가에 박스 쳐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동소송적, 이건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78조 그랬는데요. 재판에 효력이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 보세요. 제3자의 소송 담당의 경우, 이거 뭐예요? 기판력 확정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요. 2번에 보세요. 가회, 횡 등 판결의 효력이 일반 제3자에게 확정되는 경우, 이것도 기판력 확정되는 경우죠. 내지는 형성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판력하고 형성력, 내지는 기판력이, 이제 이순서 내면 형성력이라고 따로 안 쓰고 그냥 보통 일반 제3자의 기판력 확정 이렇게 쓰시지만요. 결국은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첫째 줄에 제3자의 소송 담당의 경우는요.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뭐가 문제냐면요. 권리기속 주체인자가 보조 참가하면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로 된다 그랬고요. 유, 언집행자 일대 상속인 참가, 정, 정리회사 관리, 유정이죠. 소송의 정리회사의 참가 등이다 그랬고요. 뭐예요? 가름형이죠. 가름형이에요. 가름형. 가름형에는 그래요. 가름형엔 그런데 자, 우리 함께형에는 문제가 있었죠. 기판력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기판력이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채권자 대의 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참가 이랬는데요. 이것도 포함된다는 게 통설이고요. 대의 소송이 소송 담당이 아니라는 전제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대설 있다 그랬어요. 고문혁 선생님 책 찾아보면은 요 얘기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 줄밖에 없어요. 진짜 그대로 있고요. 자, 이거는 대위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대위 소송을 하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대위 채권자 쪽에 가입을 하는 경우죠. 가입을 하는 경우인데, 자, 그때 포함된다 이렇게 보는 게 그게 통설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고 계세요. 요 정도만.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요렇게만 알고 계세요. 요렇게만.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함께형 생각을 하면 이게 골치가 아파지거든요. 골치가 아파지는데 채무자 당사자 적격 있죠. 적격 상실 안 하잖아요. 그죠? 적격 유지하죠. 적격 유지하는데 기판력은 받죠. 기판력은 받는데 그 절차에 들어가면 중복재소가 되잖아요. 그죠? 중복재소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 참가가 안 되는 거예요. 당사자 참가가 안 되고 결국은 보조 참가로 갈 수밖에 없는데 판결의 효력을 받으니까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 속에는 지금 그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재적으로. 근데 여기 사실은 논란이 되게 많아요. 논란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잘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건 뭐냐면요. 각주에 새로 들어간 게 각주 2예요. 회사가 대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은 공동소송 참가 그랬고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가 아니다 그랬어요.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채권자 대의 소송 봤죠?
미등공주 대질에 나올 때 대를 봤단 말이에요. 함께형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표소송 누가요? 주주가 하잖아요. 이게 미등공주 할 때 주란 말이에요. 함께형이죠. 그러면 주주가 지금 이사한테 예를 들어서 대표소송을 제기했는데 회사가 거기에 참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함께형이니까 당사자 적격은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통설이 갖고 있던 그 논리대로라면 중복재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당사자 적격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판례가 이거를 공동소송 참가이지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아니라고 한 뿐만 아니라 중복재소가 아예 아니라고 판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자료 26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자, 상법 404조 1항 소정의 회사의 주주대표 소송에 참가의 법적 성격 그러고 공동소송 참가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1번 재판요지 1번 보세요. 제가 번호는 그거 동그라미 1부터는 제가 붙인 건데요. 주주의 대표 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 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소속 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수행 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으며 회사가 대표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경우 소송 경제가 도모될 뿐만 아니라 판결의 모순 저촉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다는 사정과 상법 404조 1항에서 특별히 참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주의 대표 소송의 특성을 살려 회사의 권익을 보호하려 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할 때 상법 40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참가는 공동소송 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이러한 해석이 중복재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딱 밝혔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2002년 작년 판례죠.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없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거를 꼭 주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케이스에 쓰실 일은 거의 없을 테지만요. 그렇죠? 주주니까요. 주주소송이 대표소송이니까 쓰실 일은 거의 없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게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문제되는 사안이 나온다면 여러분이 판례 태도할 때 쓰실 때 요거를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 알고 있다라는 걸 티를 내줘야 된다고요. 교수님한테. 난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 판례는 꼭 주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채권자 대리 소송에 대한 논리대로라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된다고요. 이걸 뭐 가름형으로 보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방식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그런 논리도 가능해요. 뭐 단일 절차 내에서 동일 절차 내에서 무슨 중복 소송이냐 뭐 이런 비판도 가능하고 이제 뭐 그렇지만 그런 건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책에 있는 것만 하세요. 책에 있는 것만 이렇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요. 가회횡이 나오죠. 가회횡 등 판결의 효력이 일반 제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 그래서요. 자, 이와 같은 소송에 제3자가 보조 참가하면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로 된다. 그랬어요. 거기만 줄을 쳐두시고요. 세 줄 내려오시면요. 끝에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자기 이익을 수호하려면 제소기간 내에는 83조에 당사자 적격이 있으니까 공동소송 참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문제가 되냐면 그 기간이 지나면 제소기간 지나면 당사자 참가가 안 되니까 솔직히 못하니까 보조 참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바로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로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가회횡일 때는 당사자 적격 인정되잖아요. 다른 사람도 일반 제3자도. 그러니까 원래 공동소송 참가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제소기간 지났을 때 그때로 문제 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요. 이것도 별로 신경 쓰실 거 없어요. 그 소송 담당만 조금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의 지위 그랬는데요. 자, 아까 필수적 공동소송인가 같다 그랬어요. 본소송의 판결의 효력을 직접 받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해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경우처럼 67조 등을 준용한다 그랬고요. 밑에 줄에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강한 소송 수행권 부여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1, 2, 3에 보시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참가인은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박스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보조 참가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2번에요. 참가인의 상소기간 박스 치시고요. 상소기간 밑에 줄에요. 독자적으로 계산 박스 치시고요. 언제부터요? 그 위에 참가인에 대한 판결 송달 시부터 독자적으로 계산 그랬고요. 상소기간도 독자적으로 계산해요. 아까 보조 참가는 어땠어요? 종속되잖아요. 그죠? 피참가인에서 상소기간에 종속되고요. 3번에요. 소송 절차의 중단, 중지 사유, 중단, 중지 박스 치시고요. 사유가 발생하면 밑에 줄에 소송 절차가 정지 그랬어요.
67조 사망 준용 그랬고요. 진행이죠, 진행. 소송 진행이요. 그 다음에 그러나 그랬죠.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 밖에는 통상의 보도 참가인과 같은 지위 그랬어요. 고기만 줄을 쳐두시고요. 예, 10분간 쉬시겠습니다.